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3일 저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오늘로서 37일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한 달 전 정도인데, 그동안에 신구 권력이 이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죠. 이거 보통 같으면 없는 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임기 막판에 알박기 인사 등을 하면서 갈등이 노출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적반하장적 행태뿐만 아니고 가까이 다가선 지방선거 이런 것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요, 신구 권력이 충돌하면 그거야 구 권력이 신권력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37일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되고요, 문 대통령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야당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구 권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관찰기인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그거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 근데 저희가 관찰해 보면 권력은 늘 영원할 줄 알지만 그 권력은 화무시비롱, 열흘을 못 간다.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관, 그 다음에 각 기관장,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그게 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일반 상식으로 돌아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걸 좀 정리해놨던데, 거기다가 제가 느낀 거하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보니까 3월 28일 날 이제 국회 외통위가 열렸죠. 이게 북한 ICBM 발사 이후에 열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 조태영 의원, 역시 외교관 출신입니다. 같은 외교관 선후배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ICBM 발사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공식 사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의용 장관은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또 김석기 의원이 대응을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반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의용 장관은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아직 공식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다른 대안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신인 듯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옹호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북한의 무기 개발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대화로 평화적 해법을 추진하려던 노력을 폄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3월 29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비공개 보고니까 나중에 송일종 의원이 나와서, 국민의힘 송일종 의원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설명한 내용인데, 서 장관이 평화의 시기라던 지난 5년 북한의 미사일 연구와 핵실험 시간을 주었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 장관이 임기 말에서야 군인 정신에 따른 판단을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비공개 국방위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를 송일종 의원이 전한 거니까 약간 왜곡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또 1일날, 4월 1일날에는 미사일 전략사 개편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맥락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원점 타격 또는 원점 타격이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이 왜 그런 얘기 했었죠? 선제 타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국방부 전략에 보면 있습니다. 킬체인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요,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포를 겨냥해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공격 상황이 임박하면 그럼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남한을 향해서 포를 지금 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킬체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얼버무렸습니다. 자기네들 국방부에 대응 지침에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대응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다만 그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때 어차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국방부에 있는 킬체인 전략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 지침조차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정권 교체가 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뭐 원점 타격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한 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구 권력 간 그 알박기 인사 뭐 충돌의 그 핵심 쟁점이었죠. 감사위원 내정. 이 문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 원칙이 근데 그게 뭐 최재해 감사원장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감사원장 내정 문제에 관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될 때 인사재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돼서 완전히 교통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임명할 테니까 제청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제청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청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현 검찰총장이죠. 김호수 씨를 감사위원으로 내정하려고 할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속해서 거부를 했었죠. 2번을.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 이랬던 건데, 그 전례를 최재해 감사원장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임명, 내정하려고 하던 방침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있었죠. 여기 그 탈원전에 앞장섰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췄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올해 2월 달에, 2월 말입니다. 2월 말에 주주총회에서 본인을 다시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내가 제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도 무산됐습니다. 이 또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권력의 편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상식의 편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관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갈리는데 같은 부서 내에서 갈리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법무부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이 폐지라는 공약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가 인수위로부터 그 법무부 보고는 연기하겠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김호수 검찰총장은 우리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찬성한다. 그리고 법무부에 있는 현재의 검사들도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쪽 편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검찰은 어떠냐. 아시다시피 서울 동부지검 산업부를 비롯해서 총리실, 통일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 여기에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지금 꺼내서, 묵혔던 사건을 꺼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 그걸 여전히 자처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쪽도 있죠. 근데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 봤더니 이런 기준이구나.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보면 민주당 소속이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입니다.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파성을 띈 사람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해서, 자, 이렇게 시각교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한 사람, 결국 정의용 장관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반면에
뭐 어느 언론은 이걸 손절파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결국 이게 상식이고 국민 지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뭐 우리 흔히 공무원은 뭐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폄하하는 얘기고요. 어찌 보면 일본의 내각제가 저런 식으로 탄탄하게 어떤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무원 출신들의 그 사무차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 내각제니까 거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휘두르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갑자기 180도 바꾸려고 해도 사무차관이 일정한 정도의 방어막을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 우리도 바로 관료 출신들이 어찌 보면 그나마 정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국정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문재인 지킴이,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뭐 국민 지킴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 고위직도 정권 교체기에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 이거를 그래도 그 관료 출신들이 그나마 국정이 정권 교체기에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야 이건 염량세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나 뭐 감사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정권 바뀌었다고 신권력에 아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대목이죠. 관점의 차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을 분류해 보니까 역시 공무원 출신과 정치인 출신 내지는 청와대 근무자 출신이 명확하게 갈리더라 하는 현상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어찌됐든 간에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보다는 상식적인 사람, 상식적으로 본다면 정권 교체기에는 당연히 신권력의 의도가 반영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2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으로 보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새로운 자리에 뭐 임기 2년 내지 3년짜리를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당선인이 확정됐을 그 시점에는 감사위원이 공석이었는데 그걸 이명박 당선인의 양해를 받아서 내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안 하던 일입니다. 그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하겠다고 나서서 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자 지금 뭐 정부 고위직들이 이렇게 반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이 반으로 나뉜 것 중에서 문재인 지킴이 쪽으로 지금 줄을 선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상식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두 가지 기류 중에서 상식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맞다. 근데 그거를 분류를 해봤더니 거기는 공무원 출신들이더라. 뭐 이런 현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